1989년 홋카이도 다이세스 산에서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구조대는 조난자를 찾기 위해 헬기로 수색 중 이상한 문양을 발견하는데 조난자가 남긴 신호로 생각한 구조대는 그 일대를 수색하였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서 무사히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구조된 조난자가 한 말 때문에 일본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신호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미사대 총장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를 뽑아보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세스산 505, SOS 조난사건. 위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1989년에 수색 도중 이 신호를 발견하였는데요. 당시 조난자가 만들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서 구조대는 다시 해당 장소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람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조된 조난자가 만든 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만들었을 것이고 SOS 신호를 보고 구조했다는 보고서도 따로 없었기에 수색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색 가방과 근처에 발견된 유골 파편. 유골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 등이 있어 조난을 당한 뒤 동물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났다면 그저 안타까운 조난 사고였겠지만 유골과 함께 발견한 가방에서 4개의 카세트 테이프와 녹음 기능이 있는 카세트가 나오면서 이 사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처음 테이프를 확인했을 때는 그저 애니메이션 주제가 같은 음악들이 흘러나왔지만 이 테이프를 계속 듣자 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성은 벼랑에 매달려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SS 신호가 있던 곳 근처에는 벼랑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경찰은 이 남성이 벼랑에 조난을 당했지만 잘 내려왔는지 굴러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저찌 내려와서 이곳에서 조난 신호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 남성은 왜 위험한 상황에서 유서로서 음성을 남긴 게 아닌 도와달라는 걸 녹음을 했을까요? 여러 추측이 있었으나 가장 유력한 추측은 도와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 큰 소리로 녹음을 하고 그 녹음된 걸 지속적으로 틀어놓으려 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사건의 진전이 없자 그 남성이 누군지 알기 위해 발견한 유골 파편을 조사했고 해당 유골은 25세에서 35세 사이, 키는 160cm에 혈액형은 A형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런데 사건은 더욱 난항에 빠집니다. 유골의 주인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회색 가방의 물품들은 남성이 사용할 만한 물품이었고 테이프의 음성 또한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골만 여성이었던 것이죠. 이 SOS 신호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꽤나 큰 사이즈입니다. 세로 길이가 약 5m, 가로는 2, 3m 정도가 됩니다. 여성 혼자 했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산에 들어간 출입자 명부를 확인했고 5년 전 1984년에 실종된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녀는 혼자 산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명부와 당시 숙박업소 등을 확인하니 그녀는 남자친구와 같이 산으로 들어간 게 확인된 것이죠. 당시 숙박업소 주인이 이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건 방에 자신들의 짐의 일부를 놔두고 산에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테이프에 녹음을 한 사람이 남자친구인 A씨라 생각했고 다시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성의 신분증과 시계 그리고 두개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분증은 남자친구인 A씨가 맞았습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연인 관계였고 함께 산으로 들어와 조난을 당했다. 그 후 남성 A씨가 SOS 신호를 만들었고 구조가 오지 않자 여성 B씨를 해당 장소에 머물게 한 뒤 자신은 길을 찾아 헤맸다. A씨는 길을 찾지 못해 사망을 하였고 B씨는 동물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경찰은 1차와 2차로 발견한 유류품들을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다시 이렇게 끝났다면 미스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유는 남성 A씨의 가족들 반응이었습니다. 2차 유류품인 신분증과 시계는 아들의 것이 맞지만 1차 유류품은 아들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목소리도 당연히 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경찰은 뒤늦게 DNA를 바로 대조했고 결과는 불일치. 그렇다는 건 다른 제3의 인물이 또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경찰은 다시 산으로 들어갑니다. 어쩌겠습니까? 조난자가 또 있다는데 살아있을 리 없습니다 하고 안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유류품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조난 신호가 있었던 근처에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나눠서 찾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잠시 듭니다. 3차 유류품은 가방이었는데 만화책과 카메라 삼각대, 신발, 서류 봉투, 그리고 1983년에 만들어진 휴지 봉투 등이 있었습니다. 1차 유류품과 3차 유류품의 DNA를 대조한 결과 완벽하게 일치, 즉 3차 유류품은 녹음기의 목소리, 그 남성의 것인 겁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찾지를 못합니다. 발견한 유류품에는 그 남성을 특정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에 결국 경찰은 사건을 중단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추측하길 연인인 2사람 그리고 발견하지 못한 1사람 총 이 3명이 일행이었고 서로 치정에 얽혀 있어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가 깔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설은 경찰에 의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 이유는 1차와 3차 유류품들이 거의 다 83년도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1983년 한 남성이 조난을 당했고 SOS 표식을 만들었다. 1984년 2 연인이 조난을 당했고 이 근처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사망했다. 1989년 조난자가 신고를 했고 83년에 만들어진 SOS 신호 덕분에 구조가 가능했다 라는 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 조난설, 계획살인설, 관종설 등등 많은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녹음된 목소리 때문인데 83년의 그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걸 녹음한 걸까요? 사실 위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계속 소리를 지를 수 없어서 당시 유류품인 카세트의 외부 스피커 음량이 꽤나 작았다고 합니다. 그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겠죠. 그냥 가끔 소리를 지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과연 그는 산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조난 당시 구조가 되어 잘 살고 있을까요? 만약 구조가 되었다면 해당 사건이 본인 사건이라고 왜 말을 안 할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무지성 관종이 만들어낸 해프닝일까요? 이상 총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자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